됐죠. 촬영 준비가 됐습니다. 신인간 과학 오늘 12강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오늘부터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제2장이에요. 주제가 생명입니다. 1장은 우주였습니다. 2장은 생명. 그리고 그 다음 또 볼까요? 3장은 정신, 4장은 새로운 세계관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우리 뭐 당연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요. 생명, 삶.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산다는 게 이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과학과 인문학이 이야기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그런 근거 없이 생명을 얻는다. 뭐 그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83쪽입니다. 우리는 짙은 초록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토스카나의 별장 팔라조 디 피에로의 풍요로운 정원에 앉아있다. 멀리 풀을 벤 들판이 밝게 빛나고 건초더미들 사이로 양귀비가 붉고 여린 꽃잎을 숨기며 바람을 피한다. 머리가 거리집니다. 어떤 장면이죠? 이어지는 들판에는 해바라기들이 해를 향해 꼿꼿이 서 있다. 꼭 해를 향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쪽을 향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해를 따라서 이렇게 꼭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유유히 허리를 굽혀 우리가 앉은 자리 위를 덮고 있다. 대화에는 간간히 새소리가 끼어들고 야외에서 대화를 했군요. 금방 깎은 풀냄새를 맡으며 우리는 자연의 힘찬 생명력에 휩싸여 있음을 느낀다. 풀냄새 경험해 보시는죠? 특이합니다. 무모하리 많지 용감한 모험가들만이 이런 생명력을 느낀다든가 질문 형식의 혹은 그 느낌표가 달릴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란 그런 극한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절정으로 경험하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다거나 뭐 등등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가 용기 살아난다거나 그런 것들은 극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생명력이거든요. 그런 데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도 원초적이며 뭐라 이름할 수 없는 생명력이 숨쉬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바탕이 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명력을 감지하기에는 지나치게 둔감해진 것은 아닐는지. 이러한 대목은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종종 말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일상 속에 시원적인 생명의 힘들이 담겨 있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생명은 우리를 기쁨으로 들뜨게 하고 우리의 내면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하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고 즐기게 한다. 누군가 죽으면 우리는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슬퍼한다. 생명은 한 줌의 숨결이고 루아흐네요. 숨결이고 힘이며 우리의 육체를 떠날 때 오히려 자신의 권능을 강하고 당당하게 증명해 보인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생명이 우리 떠날 때 자신의 권능을 이렇게 생명이 떠나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정말 무기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떠나게 되면 인간은 거의 한 사물에 불과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생명은 왔다가 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늘 우리 곁을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다. 죽은 다음에는 떠나잖아요.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는 건 분명하죠. 생명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 그래서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 힘이다. 생명의 힘은 봄에는 힘차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다가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뒤로 물러서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 봄의 놀라운 등장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죽음이 이제 겨울과 같은 거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새 봄의 약동이 기다리고 있죠. 그 누구도 생명의 숨을 막을 수 없다. 숨, 이게 성서적인 용어로 하면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루악, 푸니마라고 합니다. 생명은 강하고 확고하며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죽음까지도 끌어안는다고 말할 수 있죠. 생명은 우리를 다른 모든 사물과 이어준다. 그래서 주위의 사물들이 향유하는 삶의 기쁨은 전염되듯 금방 우리에게로 전해진다. 우리는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강아지들을 보며 절로 웃음 짓고 작은 벌들이 꽃가루를 모으는 모습에 감동하며 개미떼의 질서 정해놓은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많은 것을 부지런히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을 두고 생기가 넘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생물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흐드러지다가 시드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경험한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다 모르죠. 그걸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부분적으로요. 이렇게 생명을 느끼고 꿈을 펼쳐가면서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도 생명에 숨어있는 기본 법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의 시작과 형성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든 그 생명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개인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든 간에 생명은 가장 위대하고 매혹적이며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생명이 신이죠, 말하자면. 생명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내면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이런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그냥 생각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거하고 실제 경험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 경험하게 되면 생명 아닌 것들에게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걸 그런가 그런 정도지 실제로 경험은 잘 못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건 또 많이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 기독교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죠, 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완성시켜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에 떨어져 버리니까 생명 자체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분열되죠. 이제 독자들도 다산학자들이 토스카나에서 나눈 사흘간의 대화로부터 영감을 얻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을 이해해보자. 자, 이렇게 2장 생명에 대한 대담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향에 대한 약간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이제 대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어떤 사람, 두 사람의 경구를 실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사람 독일 사람들이니까 대담자들이 독일 사람의 경구를 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가 독일식이에요. 생명은 무엇인가로 시작되려는 노력이다. 참 재밌죠? 표현이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무가 무엇인가로 되려는 무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로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독일어로 하면 에트파스라고 될 거예요. 무가 있는 거로 되려는 노력이다. 찰스 다윈. 생명의 발생이야말로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지구에 이런 생명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게 놀랍죠. 근데 그게 보이는 그러한 육체, 유기물로 된 이런 것과 생명의 본질이 똑같으냐 아니냐, 같은 거냐 하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닌데 구분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다 알려면 좀 멀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인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자, 소제목 첫 번째 나옵니다. 생물학자들에게 생명이란 생명 현상을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생물학자니까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생물학자인 부케티치가 나와서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부케티치가 먼저 나섭니다. 좀 길게 얘기하네요. 뒷부분에는 그 환담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충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부케티치가 한 이야기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물학의 관점에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
이것은 뭐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 그 안에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소라고 하는 점에서만 본다면 차이가 없죠. 차이가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유전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만든 설계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생육의 원리. 셋째는 그와 연결된 대사의 원리입니다. 먹고 배설하고 순환이 돼야 되죠. 생물은 주변의 물질을 섭취해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생물은 이른바 열린 조직이에요. 생물과 생명은 다른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생물과 무생물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외부의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성장한다는 뜻이죠. 넷째는 그 구조가 목적에 맞게 조직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과 세포는 서로 일정한 기능을 나눠 갖도록 짜맞춰져 있습니다. 위, 허파, 심장, 팔다리 이런 기관 각각 역할을 우리 몸 안에서 하는 거죠.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기관은 전체 조직 안에서 꼭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물 목적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 목적론. 한 생물체의 모든 기능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유지한다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듯 계획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 정보입니다. 다섯째로 자기 조절의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생물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해서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죠. 다섯 가지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점을 생물학자 부케티치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밖에 성장을 하는가도 기준에 넣을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수정이나 고드름도 잘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의의가 제기될 수 있겠죠. 물론 수정과 고드름의 성장은 물질이 단순히 축적되는 것인 반면 생물의 성장은 유전자 안에 있는 설계도에 따라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생물의 정의는 이미 알려진 기준들을 토대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학적인 생명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그저 우리가 생명체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들일 뿐이죠. 여기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물학이 연구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간에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 현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 현상은 생물학이 연구 못하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 철학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심리학, 파악할 수 있나?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있긴 거예요. 좀 더 가봅시다. 생명의 발생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내 있었어요. 최초의 탄생을 둘러싼 고대의 이론들, 생명이 땅이나 진흙, 모래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생각 등이 그런 노력의 출발이죠. 이런 추측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생화학이나
생물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있는 세포가 최초 탄생하는 광경을 지켜보지 못했죠. 따라서 자연과학자인 우리로서는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모델을 토대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처음 생명이 시작할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게 어디에 기록 보관된 것도 아니니까 몇 가지 모델을 통해서 그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 생물학자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건 이제 부케티치의 말이 아니라 이 편집자가 이 책 이제 만들 때 미처 대담에서 나오지 못한 것 혹은 대담의 내용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편집한 겁니다. 여기 한 2쪽 정도 되네요.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생명, 탄생을 설명하는 모델 가운데 부케티치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널리 통용되는 모델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0년에서 30년대였다. 러시아 생물학자 알렉산드르 오파리는 생명이 물리학적, 화학적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생각을 밝힌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제 다 무생물이었었는데 번개가 치고 뭐 불이 나고 하면서 화학과 물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유기물이 되고 뭐 거기서 뭐 가장 간단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뭐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메탄, 암모니아, 수소 등의 혼합물이 바로 나오네요. 벼락, 화산, 폭발의 열, 자외선, 방사성 등으로 태어난 대량의 에너지와 합쳐져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만들어졌고 이 혼합물이 원시 바다 속에서 합성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마침내 최초의 유기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유기물이죠. 유기물. 탄소가 들어간 물질을 이제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체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가장 기초 단위죠. 이제 그게 있어야 앞에서 말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에 나타난 그 생물의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몇 년 뒤 영국의 생물학자 홀데인도 비슷한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원시 바다를 뜨겁고 묽은 죽으로 표현했다. 두 과학자가 가정한 생명 탄생의 초기 상황은 나중에 원시 수프 이론이라는 재미있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 원시 수프 이론. 걸쭉한 그런 늪과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화학, 물리 그런 작용들이 그 번개나 지진이나 그런 바람이나 그런 걸 통해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입니다. 생명 탄생의 모델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론은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은 화학을 전공하던 스탠리 밀러와 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해럴드 유리가 1953년에 행한 이른바 밀러 유리 실험이었다. 두 사람은 원시 대기가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로 이루어져 있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이들을 섞어 원시 대기를 복원했다. 그리고 이 혼합물을 인공 번개에 노출시킨 다음에 냉각기에 통과시켜 응결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를 가열하여 바다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증발 현상이 재현되도록 했다. 실험이 일주일쯤 진행되자 붉은색의 액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액체는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다량의 유기분자가 들어있었다. 예, 거기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유기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 가능한가? 아니면 이 실험이 좀 부정확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유기분자는 탄소를 가지고 있고 탄소는 수소 원자 등과 결합하여 복잡한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생물체의 기본 물질로 통한다. 밀러 유리 실험에서와 같은 과정이 지구상에서 약 40억 년 전에 일어났고 그 결과 생명이 탄생했을 것이다 하는 모델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원시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 이론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인 만프레드 아이겐의 이론일 것이다. 그 이론은 이미 분자가 형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분자 간의 경쟁 그리고 분자 형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자기 강화 과정이 장기간 계속되어 핵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핵산, 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아이에게는 초사이클, 하이퍼 초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의 난점은 현존하는 생명체들은 분자의 화학 반응을 위해 핵산이 아닌 단백질이나 효소를 촉매로 사용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핵산은 처음부터 단백질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핵산이 거의 생명체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초사이클의 생성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우연의 결과가 된다. 좀 복잡하죠? 대충,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시수프 이론에 맞서는 것으로는 뮌헨 출신의 화학자 균터 메이터스 호이저 독일 사람의 뮌헨 균터 베이터스 호이저의 이론이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생명은 유기분자를 함유한 원시수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핵산이나 단백질 어느 것도 필요 없는 단순한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진다. 분자들이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덩치가 커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분열하는 화학 반응 과정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최초의 생물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건 아주 원시의 생물체죠. 이 과정은 촉매 작용으로 가속된다고 한다. 웨이터스 호이저는 이러한 화학 반응에서 개체의 증식과 개체 간의 상이라는 생명체의 최소 기준이 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연 선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유황 성분의 해저 온천수 또한 원시 유기체의 형성을 위한 환경이 된다고 한다. 해저 온천수. 과학자들은 뜨거운 온천수에서 그런 추측을 입증해주는 원시 박테리아를 발견하기도 한다. 생명체가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그런 추측도 가능한가요? 우주에서 와? 우리의 대화 중에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주에는 단순한 형태의 유기 분자들이 있고 이것이 운석이나 혜성 등에 묻어 지구에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구에 오기 전에 다 대기권에 접어들면서 타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유기물들은요. 이 이론은 1969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기물질을 함유한 운석이 발견됨으로써 각광받게 되었다. 또 최근에는 화성의 암석에서 박테리아와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 이론뿐 아니라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는 것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